은행나무 그리고 다 같은 나무인 줄 알았어 커다란 집에서라는 그림책을 쓰신 김선남 작가, 그리고 책과 함께 음악 연주를 해주실 임성진 재즈 피아니스트, 그리고 오늘 부부 콘서트를 진행할 사회자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성연아 그림책 테라피스트 작가님과 재즈 피아니스트 임상진님과 함께 저희가 특별히 낱말 그림책 콘서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북토크의 진행 방식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자면요. 일반 북토크랑 다르게 음악과 낭독이 함께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초록창에 이렇게 낱말이나 키워드를 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김선남 작가님과 김선남 작가님 그림책 하면 떠오르는 궁금한 낱말들을 키워드로 북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처럼이라는 책으로 등단했는데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나라라 막내야 뭐 나무 하나에 이 책 하면서 제가 좀 자연에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네, 서울이하게 이제 글그림을 다 같이 한 게 이게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한 나무가 갈 때 이런 책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것까지는 제가 좀 육아랑 같이 하느냐고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작업을 했고 지금 소개 들으셔서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워낙 작가님은 나무 소재로 그림책을 많이 하셨어요. 나무 하나에 한 나무가 또 은행나무처럼 은행나무 다 같은 나무인 줄 알았어까지. 그래서 작가님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나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은 좀 관찰력도 되게 좋으시고 아는 나무들이 많으세요. 주변에. 그래서 1년쯤 지켜봐야 이제 친해진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 같은 나무인 줄 알았어를 작업하실 때 그 나무 이야기들, 작가님이 친한 나무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무를 관찰하는 거는 인풋이고 직접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좀 아웃풋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찰만으로는 그 대상을 알 수는 없고 그 대상을 직접 그려보면 그게 되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되게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동네 다니면서. 일곱 그루의 나무를 이렇게 좀 다른 표현 스타일로 캐릭터를 했고요. 그냥 오늘은 벚나무와 은행나무, 감나무, 구상나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로 벚나무를 생각했는데 봄에 이제 벚나무가 예쁘게 꽃을 피우니까 유난히 더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근데 나무들은 대체로 꽃을 피울 때 90%의 에너지를 쓴대요. 근데 나무 꽃은 사실 암수수술 2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꽃잎도 있고 뭐 꽃받침도 있고 향기도 있고 꿀도 있고 하면서 에너지를 쓰는 거죠. 꼭 필요한 기간이 아닌 곳에. 그래서 꽃을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게 피우는 나무들은 그렇지 않은 나무들보다 수명이 짧다고 해요. 근데 꽃을 피우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우겠죠. 근데 벚나무는 되게 특이한 게 꽃의 꿀이 있잖아요. 근데 꽃의 꿀이 곤충들한테는 거의 완전식품이래요. 그렇게 영양가가 많고 한데 꽃의 꿀을 만들지 않고 잎의 꿀을 만들어요. 꽃이 아닌 곳에 그걸 꽃밭꿀샘이라고 그러는데 꽃이 아닌 곳에 꿀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벚나무는 더 좀 수명이 길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좀 에너지를 많이 다른 데 쓰니까. 근데 꿀을 그렇게 아까운 꿀을 잎에다가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벚나무는 여기 꿀을 먹으러 오는 개미가 꿀을 먹으면서 벚나무에 머물면서 다른 곤충이 오는 걸 막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좀 부디가대적인 목표로 이렇게 꿀을 만든다고 합니다. 나무 중에서 좀 잎이 제일 예쁜 특이한 나무가 은행나무인 것 같아요. 근데 은행나무도 꽃이 펴요. 벚나무처럼 꽃이 피는데 이게 은행나무 수꽃이고 이게 은행나무 암꽃이에요. 근데 벚나무는 화려하고 예쁘게 꽃이 피지만 은행나무 이렇게 꽃잎이 없고 암구루는 암꽃만 피고 수구루는 수꽃만 펴요. 그래서 암구루는 이렇게 여기가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열매가 되죠. 이게 열매가 아니고 사실은 씨앗이거든요.
근데 은행나무가 제일 예쁜 타이밍은 이렇게 은행나무 색깔 보셨나요? 되게 연초록으로 예쁘게 새싹이 나요. 근데 아까 벚나무는 꿀을 만들어서 곤충을 막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은행나무는 독을 만들어서 곤충을 막는데요. 근데 은행나무 독은 또 맹독성이라 은행 잎을 먹는 곤충이 한 100만 종 정도 된대요. 지구에. 근데 단 2종이 은행 잎을 먹는데요. 제가 은행 잎을 먹는 곤충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한 2시간쯤 있다가 그냥 죽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은행 잎을 먹는 곤충이 없고 대체로 곤충 나무들이 잎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화학 물질을 만드는데 사실 그게 다 독이죠. 근데 은행잎은 워낙 맹독성이라 곤충이 은행잎을 먹으면 내장이 녹아서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은행나무가 생겨났는데 그때는 은행 씨앗을 먹는 동물들이 있었겠죠? 뭐 공룡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운석 충돌로 다 멸종이 됐잖아요. 공룡도 멸종되고 많은 동물들이 멸종되고, 그래서 은행을 먹고 번식을 해주는 4개 동물이 멸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나무는 자기를 번식시켜준 4개 동물이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씨앗이 땅에 떨어져도 발화율이 점점 더 없어졌을 테고, 그러면서 이제 멸종 위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은행나무가 우리한테 굉장히 이롭다는 걸 사람들이 안 거죠. 은행잎이 곤충으로 먹으면 좋지만 우리는 그걸 먹으면 약으로 먹으면 피가 맑아지고, 은행나무는 코르크층이 두꺼워서 잘 불에 타지도 않고, 은행 열매는 또 우리 몸에 좋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한테 이롭고, 특히 가로수로는 딱이죠. 그 수구루 같은 것만 심으면 뭐 불에도 잘 안 타고 공해도 강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심어서 더 지금 생명력이 이어져 있는 게 은행나무예요. 그래서 산에는 은행나무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자생이 어려우니까 사람이 꼭 심어줘야지만 자라는 나무가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가 약간 레전드 나무계 레전드거든요. 그게 뭐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냐면, 벚나무는 제가 이런 거 보여드리면 자꾸 웃으시는 분 있는데 왜 웃으세요? 이게 벚나무는 이래요. 벚나무는 뭐 속시심을 쌍떡지심을 이러는데, 은행나무의 레전드를 보여드리려고, 은행나무는요, 거시식물문, 은행나무가, 은행나무목, 은행나무과, 은행나무속, 은행나무 종이에요. 되게 특이해요, 은행나무. 그러니까 지구에 딱 한 종만 있는 나무가 은행나무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데 안 재밌으세요? 제가 재밌는 거 하는 게 맞죠? 다음은 느티나무인데요. 느티나무는 이렇게입니다. 모든 나무들은 그늘을 만들죠. 근데 건물 그늘보다 나무 그늘이 시원하잖아요. 왜 시원한지 아세요? 네? 네. 바람이 건물에도 부는데. 걔네가 수증기를 또 내고. 맞아요. 우리 나무들은 나무 잎 뒷면으로 기봉이라는 나무 숨구멍이 있는데 거기로 물을 다 계속 내뿜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뿌리로 흡수한 물 중에서 10%에서 20%만 자기 신진대사로 활용하고 나머지 80~90%는 다 잎의 기봉으로 다 뿜어낸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들었을 때 그게 비가 많이 오면 괜찮은데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하는 유일한 뻘짓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식물학자도 그걸 이제 증산작용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식물들에 필요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물이 중력의 힘을 거슬러서 잎까지 올라가니까. 그렇게 빨아들여서 계속 뿜어내는데 그 힘이 없으면 올라오는 힘이 약해지니까 그렇게 계속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랑스러운 나무 중 하나가 개수나무 같아요. 여러분 개수나무 아시나요? 예, 잎에서 향기가 나서 책에는 이제 솜사탕 향기가 나서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가서 알았지 그렇게 글을 썼는데, 근데 개수나무는 이렇게 솜사탕 향기를 내는데 왜 낸다는 얘기는 좀 아직 밝혀지지가 않고, 그냥 식물들이 이제 광합성하면 당이 많으니까 메가당을 이렇게 발산해서 그렇게 가을에 내는 향기가 난대요. 다음 감나무인데요.
맺으려고 꽃을 피우는데 열매를 키우는 애는 잎이에요. 대체로 열매 하나가 자라는데 잎이 뭐한 4, 50장 정도 필요하대요. 그러면은 다 꽃이 열매가 됐다고 그걸 다 키워낼 수가 없잖아요. 잎이.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조기 낙과라고 그래서 키울 수 있는 만큼만 키우고 나머지는 다 떨어뜨린대요. 근데 감나무는 특이한 게 저도 이 책 하면서 알게 됐는데 감나무는 그냥 감나무를 심으면 되게 땡깡일에서 못 먹고 고용나무라고 있거든요. 감나무의 살충격인 나무인데 야산에도 잘 자라나요. 고용나무의 뿌리에다가 감나무를 이렇게 접붙이게 해서 이렇게 외과수술 하듯이 이렇게 접붙이게 해야지 감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 감 먹어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감나무에 감이 열렸어요. 근데 감을 땅에 심었어요. 그러면은 감나무가 나올까요? 고용나무가 나올까요? 감을 심었으니까. 감나무라면 제가 여러분께 지금 고용나무가 나온대요. 왜냐면 그 열매라는 거는 그 꽃에 뭐 씨방이나 뭐 이렇게 꽃턱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 건데 그 안에 밑씨에는 고용나무의 DNA가 들어있대요. 그래가지고 나무는 잎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중요한 거죠. 생명의 시작과 끝도 뿌리고 뭐 제일 부지런한 것도 뿌리고 뿌리가 살아있으면 뭐 다 잘려나가도 잎을 낼 수 있고 그래서 뿌리가 중요하다고. 모든 나무가 다 다른 생명들이랑 더불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다는 아니죠.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아까 먹는 이파리 먹는 곤충이 없을 정도로 거의 독보적으로 혼자 살아가는데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나무 하나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 하면서 나무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책이 참나무 얘기예요. 참나무가 여러 포유류랑 뭐 곤충들이랑 이렇게 더불어 산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참나무랑 같이 살고 참나무 같이 산다기보다는 사실 참나무의 뭔가를 먹고 사는 뭐 동물 곤충들이 얼마나 많냐면 도토리를 먹는 애들 보면 이제 다람쥐, 우리가 좋아하는 다람쥐, 청설모, 어치도 있죠. 어치가 그 도토리를 가을에 그 숲 곳곳에 겨울 날려고 숨겨놓는데 그 숨겨놓는 게 한 3,000개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중에서 반도 못 찾아먹는 거죠. 그럼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싹으로 나고 거의 이제 뭐 참나무의 그 번식의 1등 공신이 어치는 이 도토리들 먹어서 6개 정도 뭐 주머니에다가 숨겨놓을 수 있대요. 그런 다음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땅속이나 가지 틈에다가 숨겨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멧돼지 있을 때고 반달곰 있을 때고 곤충도 도토리를 먹어요. 요 조그만 곤충, 도토리 거위벌레는 도토리에다가 알을 낳고 그 알이 애벌레가 또 도토리를 먹거든요. 부산나무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제 한나무가라는 책에 그림을 그렸는데 이 한나무가가 부산나무 얘기예요. 아까 나무 하나에는 참나무 얘기고 부산나무는 이게 숲꽃인데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암꽃은 이렇게 생겼고 근데 숲꽃이 지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열매는 이렇게 색깔이 다양해요. 치명수치고 이렇게 화려한 꽃과 열매를 피우는 나무는 별로 없다고 해요. 푸른 구상, 붉은 구상, 검은 구상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뒷면이 이렇게 하얘서 나무를 이렇게 보면 되게 은녹 색깔로 이렇게 나무죠. 이 나무가 여기 부상나무 보이시죠? 부상나무 이 나무 뭐가 꼭 크리스마스 나무 같지 않나요? 근데 그때 그 윌슨이 채집을 해가지고 눈밭에서 너무 뽀로로 나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이 나무가 너무 크리스마스 나무 같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무 위를 생나무 이렇게 잘라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나 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나무로 원예종으로 개발을 해서 되게 잘 팔린 거예요. 인기가 좋은 나무 중 하나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인 거죠. 지구 온난화로 이게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뽀로로가 노는 그 눈이 봄까지 가서 조금씩 녹으면서 뿌리를 적셔서 나무가 봄에 이렇게 싹을 내야 되는데 눈이 날이 따뜻하니까 다 녹아버리니까 봄 가뭄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멸종위기라고.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다 같은 나무인지 알았을 책의 마지막 나무를 꼭 넣고 싶은 이유가 이렇게 작정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근데 몰라서 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좀 우리가 구상나무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나무를 넣습니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높은 산에서 나고 자라는 늘 푸른 나무입니다.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으시죠. 저도 작가님 그림책 덕분에 개수나무에서 솜사탕 냄새가 난다는 거를 알았고요. 저는 구상나무가 저도 아까 뽀로로나무라고 했는데 어린 친구가 재치 있게도 저도 그래서 해외에 나무인 줄 알았어요. 구상나무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나무구나 그런 자긍심도 작가님 책과 작가님 북토크를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무지개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또 작가님 북토크에 와서 그런 깨알 숨은 고명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게 좀 북토크에 다녀왔다. 이거 알아?
알아라고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하거나 자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의 나무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궁금한 게 저희보다도 이제 아는 만큼 쓸 수 있구나, 또 아는 만큼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유난히 많은 나무를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 중에 좀 애착 가는 나무가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근데 제가 은행나무라고 키워드를 잡아봤어요. 왜냐면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은행나무만 유독 2권의 그림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은행나무처럼과 은행나무 무려 2권이나 이런 애착을 좀 보이셨는데 2권이나 쓰셨고 이게 어떻게 다른지 또 많이 같은 책인 줄도 아시고 궁금해하시는 독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작가님의 은행나무를 특별히 좋아하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은행나무와 얽힌 우정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좋아하는 나무가 뭐냐고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다 좋은데 굳이 하나를 꼽으면은 뽑기가 어려워서 아예 그냥 무슨 나무 좋다 그러면 회화나무라고 해야지 뭐 개수나무라고 해야지 생각을 하긴 하는데 조금 특별한 나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저희 화분을 하나 들고 와서 엄마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나무가 돼 있을 거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학교 안 다녀요? 우리 작은 아들이 화분을 들고 왔는데 그래 엄마 친구 잘 키워 하고 키웠어요. 근데 풀이 좀 되게 자라더니 그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뭐가 꼿꼿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뭘로 보이세요? 콩나물. 이렇게 좀 옆에 작은 애들은 버리고 가운데 큰 애들을 했는데 이거 어떤 뭘로 보이세요? 은행나무더라고요. 싹이 난 게 보니까. 근데 우리가 2학년이 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근데 이렇게 쑥쑥 자라는 거예요. 베란다에서. 그래서 화분을 갈아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너무 쭉 자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에요. 사진 찍는다니까 물도 안 떨어지는데 생전 물도 안 주는데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니까 이렇게 공교로운 가을 이렇게 은행나무가 베란다에서 화분에서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근데 5살이 되고 6살이 되니까 진짜 나무가 돼 있더라고요. 6살 때 한 번 외출한 적이 있어요. 동네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은행나무를 들고 갔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들이 다 나무를 심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는 다 죽였는데 이렇게 크게 자랐냐고.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은행나무가. 은행나무를 애착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너무 잘 은행나무와의 우정 얘기 잘 들어봤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서 은행나무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은행나무 안에서는 음악과 바람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특히 은행나무처럼과 은행나무 사이에는 17년이라는 시차가 있어요. 17년 만에 같은 은행나무인데 다르게 이제 그림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같으면서 좀 많이 다른 그림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차 동안 작가님은 어떤 것들을 겪으셔서 그림책이 그렇게 달라지셨는지 또 궁금하고요. 또 그 은행나무처럼에는 음악이 없는데 은행나무에는 또 음악을 담으셨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궁금하고요. 또 2번째 키워드인 바람은 은행나무 안에서 바람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나무 움직이지 못하는 두 은행나무 사이에서 이제 바람과 기다림이 필요한데 우리 인생에서도 그 바람과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담아주신 것 같은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이 우리 인생에서는 어떤 것인지 그래서 2가지 키워드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출간한 책이 은행나무처럼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기획한 거는
엄마랑 같이 길을 걷는데 제가 혼수 준비를 하러 엄마랑 같이 어디 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길가에 은행나무를 보고 엄마가 은행나무는 서로 마주봐야지 열매가 열린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혼수 준비하러 가는데. 근데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주보고 평생을 같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게 이거를 책을 좀 하고 싶다. 우리 인생과 같다. 뭐 그래서 은행나무를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뭐 그렇게 정확한 정보는 아닌 게 은행나무는 사실 나무는 얼굴이 없기 때문에 마주보는 게 없잖아요. 정면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은행나무는 바람으로 수분이 되기 때문에 전방 1km에 있는 암구루를 수구루가 다 수분시킬 수 있대요. 근데 시집간 딸한테 은행나무, 수구루 은행나무는 전방 1km, 10km에 있는 암구루를 다 수분시킬 수 있대. 그럼 얼마나 뭐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허브가 오히려 더 위로와 낭만을 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책을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김소연 씨께 글을 의뢰하고 대체로 글이 먼저 나오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는 이제 그림이 다 먼저 나온 상태에서 글을 붙여달라고 했는데 나무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가 나오지만 나무 말고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아빠랑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글로 써주셨어요. 근데 이 책이 좀 절판에 장기 품절에 들어가면서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이 책을 우리 출판사에서 개장판으로 다시 내자 그런 제안을 주셔서 그 출판사에서 이제 강제 절판을 시키고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그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저는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고 글 작가분들은 또 너무 어렵게 글을 쓰시고 하면서 뭔가가 안 맞았어요. 그러면서 아예 제가 그림을 다시 하는 책인 거죠. 그래서 은행나무 책이 2번이나 됐는데 2번의 스타일이 다르다. 좀 궁금해 하시는 이유가 그 17년의 시간 동안 저는 그 암구루와 수구루가 서로 마주보고 뭐 꽃가루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열매가 키우기를 기다리고 또 열매가 노랗게 물들고 그러면서 잎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이지 않았던 서로의 나무를 바라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을 비유해서 그 얘기가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이 달라서 이제 제가 그냥 그림을 다시 한 책이 은행나무예요. 암구루 수구루가 따로 있다는 게 사실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나무가 동물도 아닌데 사실 그게 먼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서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상대방을 볼 때 나는 내 자신을 또 안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형으로 표현해보자 해서 이번에는 나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하얗게 보이는 나무가 수구루고 암구루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다음 장면에는 다시 카메라가 바뀌어서 암구루가 이제 수구루를 바라보는 거죠. 상대방을 바라볼 때 좀 나의 자신을 안 보이고 상대방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명암의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제 음각 양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꽃도 피우고 그러면서 꽃이 피우고 이제 날리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태극기 음양처럼 여기서 이제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되고 이렇게 서로 바뀌고 그러면서 열매가 맺으면서 열매를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형적으로 이제 맥시멀리즘이라고 해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좀 조형적으로 가고 여기서 노랗게 아무것도 그려져 있는 노란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텍스트에서 처음으로 은행나무라는 얘기가 나와요. 처음 그 앞에는 그가 그녀를 봤다, 그녀가 그를 봤다 얘기가 나오다가 처음으로 은행나무가 만든 세상입니다라는 은행나무 형상은 그려져 있지 않은 장면에서 유일하게 은행나무라는 단어를 넣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열매를 키우면서 둘이 또 서로 마주보게 되고 잎이 날리고 이 장면은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엽서를 드렸는데 엽서를 회사 사람들도 좋아한다고 엽서를 좀 많이 챙겨드렸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콜센터 그런 회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이 장면을 컴퓨터에 붙여놓고 다 이거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엽서 다른 3개나 종이 있는데 왜 이거를 해? 그러니까 이거 붙여놓고 영어 공부하면 잘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동안 이 엽서를 그 사무실에서 좀 애용했다고. 그 엽서 남는 게 없어가지고 나래도 좀 붙여놨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황혼이 지면서 바람이 불고 이제 눈이 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조형적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그 만나고 키우고 그러면서 그런 텍스트에서는 이제 인생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바람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운명은 99.9% 결정이 돼요. 여기 동의하시죠? 근데 이게 난민인데 난민 아이가 자기 나라를 벗어나려고 철조망에 매달려 있고 기장한테 손을 잡아주는 장면이에요. 사람이 어느 나라,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 그 사람의 인생을 몇 프로 정도 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70%. 저도 한 80, 90% 결정되지 않을까. 팔레스타인 뭐 가자 지구에서 태어난 아이랑 뭐 호주나 뭐 뉴질랜드 되게 복지가 잘 된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의 인생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바람이라는 우연, 어찌 보면 그 우연이잖아요. 태어나는 거 내 잘못이 아니고. 그래서 바람이라는 키워드로 이 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1년, 2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사실 내 의지를 어떻게 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보다는 가족이나 인연, 사람과의 인연이나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1년, 2년 나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기분 좋은 바람으로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꽃도 날리고 하지만 그 바람 때문에 우리는 또 힘들기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 했고, 이거를 하면서 그림책이 나오고 나서 제가 음악을 좀 만드는 편인데 제가 멜로디를 만들어서 편곡하시는 분께 부탁을 해서 영상이랑 붙여서 그래서 하면은 더 좋겠다 싶어서 이거를 제가 만든 음악과 영상으로 감상하실 텐데.
낯설게 보기 있네요. 조형적 그림. 이제 작가님께서 계속 그림책을 나무 이야기만 하시다가 커다란 집에서라는 작품으로는 곤충을 관찰하기 시작하셨어요. 아까 보셨죠? 집요한 관찰력. 그래서 키워드 중에 제가 T를 넣었어요. 이과 감성. 저는 가끔 작가님 T시죠?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드리거든요. 저는 극강의 F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눈치채셨겠지만 그림책 작가님을 만나 뵙기 전에는 되게 F실 거라 모든 그림책 작가님이 근데 아니시더라고요. 되게 집요한 관찰력과 이렇게 아는 만큼 쓸 수 있구나는 걸 좀 느꼈는데요. 특히 또 커다란 집에서는 곤충을 또 관찰을 하셨어요. 곤충을 관찰을 하시면서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은 다른 데서도 접하셨던 이야기실 수 있어요. 근데 작가님만의 낯설게 보기로 어떻게 관찰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야기는 시작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형적 흐름, 이제 그림책의 그림이 조형의 언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을 보시면 좀 조형적 흐름이 좋은 그림책이 있고 서사가 강한 그림책 그리고 또 메시지가 중요한 그림책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어떤 작가님보다 김선란 작가님이 조형적 흐름에 집중해서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그 사이사이의 간격과 그런 여백의 의미들을 많이 두시는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커다란 집에서는 어떤 조형적 흐름에 또 집중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추에서 달팽이를 봤는데 달팽이가 되게 작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여기서 하루 종일 또 살겠다. 그래서 내일은 그 다음 장 2% 넘어가서 또 살고 그래서 평생을 여기서 살 수도 있겠다. 여기서 그냥 생을 마감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곤충, 작은 동물들, 작은 곤충들한테는 이게 배추라는 공간이 소우주고 먹이 때문에 또 다른 애들도 올 거고 이렇게 모여들고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자연을 관찰을 하다 보면 저희가 뭐 은행나무나 뭐 다같은 나무나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의 어느 부분, 다같은 나무는 다름이라는 철학을 이야기하고 또 은행나무는 바람, 우열 뭐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을 계속 보다 보면 그 자체도 되게 신기하고 재밌거든요. 그 자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연 그거를 우리의 이야기를 끄집어서 우리의 집과 밥이 이들한테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만든 책이에요. 진딧물, 그래서 이 많은 애들이 이렇게 사는데 얘네들 얘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그러면서 얘네들을 먹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마귀도 있고, 뭐 거미도 있고, 그래서 이들의 생태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 하다가 좀 거미 제일 세상의 포식자가 하나 넣고 싶긴 한데 세상의 포식자가 배추에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 정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거미가 배추에서 사나? 근데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를 포기하고 뭐 이게 환상동굴로 할까? 이게 뭔가를 기획을 할 때 하다가 쭉 이어져서 이 책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고 한 수십 편 뒤집어 엎어요. 딱 갈고 뭐 등장인물 바꾸고 배경 바꾸고 그런 지난한 과정이 이 책을 만드는데 80~90%는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그런 게 한 1년 2년 지나고 사실 그림 그리고 글 쓰고 그 딱 제작 기간은 한 7~8개월이면 빠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배추에서 거미를 본 거예요. 근데 거미가 워낙 여기저기서도 많이 살고 종류도 많고 그래서 배경으로 삼았죠. 그러면서 이제 등장인물을 이제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배추니까 저는 먹이가 중요했거든요. 이게 애벌레가 나비되는 그림책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먹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먹이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가 중점적인데 제가 대정판으로 뭔가를
일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게 제 밑에 있는 제 배추를 먹는 애들, 배추를 먹는 애들이니까 이름에 배추자가 들어가는 애를 주인공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추흰나비 애벌레고요. 달팽이고 뭐 진딧물이고 메뚜기고 이제 진딧물을 먹는 무당벌레 있을 테고 얘네들을 먹는 거미 있을 테고 이제 그러면서 있다가 얘가 바깥에 떨어져 나가잖아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얘네들은 먹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근데 얘는 배추흰나비지만 기적이 일어나면 배추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왜 나가야 되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배추 흰나비 애벌레는 배추만 먹고 살아요. 배추에도 독이 있어서 아무나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 벌레 이름에 먹이 이름을 붙이는 게 십자가 식물이 가진 독이 있는데 그 독에 내성이 생긴 곤충들만 그 잎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나비 애벌레는 온약과 식물만 먹어요. 그래서 식물이랑 곤충이랑 짝꿍처럼 붙어 있어요. 왜냐면 다른 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또 곤충들은 되게吞식쟁이라는 얘기를 해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되니까 그 독을 안 먹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배추흰나비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우리가 곤충들을 관찰을 할 때 맘 놓고 관찰한 타이밍이 딱 두 타이밍이 있는데 하나는 얘네들 짝짓기 할 때 그냥 폰 카메라로 그냥 찍은 거거든요. 하나는 먹이를 먹을 때 배추흰나비가 이게 개망초를 이제 빨대로 먹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왜 배추를 떠나냐면 애벌레는 입이 이렇게 이빨은 없지만 씹어먹는 입이에요. 그래서 애벌레들은 나뭇잎을 먹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면 입이 바뀌어요. 빨대가 돼요. 그래서 씹어먹을 수가 없고 얘네들은 빨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꼬꾸를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먹이가 얘네들의 삶을 바꾸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거 애벌레가 나한테 얘기 많이 있잖아. 그래서 난 그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이 가장 중요한 게 밥을 먹고 밥을 기다리고 밥을 쫓고 그런 동사가 계속 바뀌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서는 밥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날개가 달리는 이유는 꽃을 찾아야 되니까 입고 쫓고 날아다니면서 빨대로 이렇게 꿀을 빨아먹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사가 찾는 걸로 바뀐 거죠. 이게 날개 조직을 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얘의 삶이 180도 싹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배추흰나비가 되게 흔하게 많은데 그 얘네들이 날개 조직하는 모습을 보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밤에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날개 조직할 때 되게 몸이 약한 상태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새나 다른 애들이 먹지 못하도록 새가 잠자는 시간에 날개 조직을 하는데 이건 매미인데 매미가 가끔씩 이렇게 땅에서 나와가지고 길거리 이렇게 가는데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떠듬떠듬 그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밟힌 것 같아서 하얀 맛이죠. 되게 자주 관심이 있으면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날개도지 하는 걸 보고 싶어서 배추흰나비 애벌레를 인터넷 쇼핑몰에 팔아요. 10마리에 10,000원에. 그래서 사서 얘 날개도지 하는 걸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양배추를 먹이고 이제 얘는 약간 애벌레가 여기 바뀌었죠. 번데기처럼. 얘가 번데기 된 거예요. 이게 번데기예요. 되게 작아요. 제 손 보이죠? 번데기 되게 작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은 방에서 키우니까 뭐 하얀 선비가 날아다니고 있고 자고 얘네들 변하고 과정을 봐야 되는데 얘 밤에 하니까 그래서 좀 나중 되면 감이 오더라고요. 아 이거 오늘이다.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바뀌고 여기 안에 있는 날개가 막 보이기 시작하면 얘가 오늘 밤 날개 조직을 하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갖다 놓고 이제 스탠바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 조직 하나 딱 찍었어요.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3배속으로 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개체 수마다 조금 건강한 애가 있고 덜 건강한 애가 있어서 얘는 그나마 되게 건강해서 날개 도주하면서도 되게 여기저기 막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3배속으로 날개가 이렇게 천천히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맸던 나비가 커져요. 한 장면 그리려고 제가 10,000원을 들여서 그 수많은 나비를 날려보내면서 한 2번 제대로 좀 찍은 것 같아요. 한 7마리는 나비돼서 날아갔고 한 마리는 날개도주 하다가 툭 떨어져서 다쳤어요. 그래서 못 간 애들도 있고 아예 안 되는 번데기에서 못 나온 애들도 있고 학교에서 이거 배추인 나비 했어요. 하더라고요. 여기 무슨 교과서에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은 성장이랑 생식기랑 그렇게 특별히 보기에 다르지 않는데 나비는 딱 구분이 딱 되잖아요. 그들의 한 살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 챕터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주고도 그러면서 이제 책이 이제 출간이 됐죠. 근데 조형적 흐름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음악을 언제부터 연주가 재밌어서 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아들만 둘이거든요. 근데 둘째를 낳고 나서 큰애 때 너무 아들이 좀 축구도 좋아하고 베란다 유리창을 세번 뺐어요. 그러면서 둘째를 키우면서 이 정신 상태로 아들 둘을 키우면 내가 머리에 꽃도 꽂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리를 지르면 안 되잖아요. 교양 가장 하고 싶은 게 이제 플룻도 배우고 이제 피아노도 배우고 이제 지금은 드럼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평생 소원은 누군가랑 합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합주를 할 실력은 안 돼요. 이게 드럼을 제가 4년째 치고 있는데 주변에서 너 아직도 치니? 계속 치고 있으니까 너 되게 잘 치겠다 그래요. 근데 저는 선생님한테 어느 날 아니 선생님 제가 4년을 치고 있는데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입시생이 생각하면 선생님처럼 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생이 바짝 쳐야 되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2번 가서 뭐 1시간, 2시간 치니까 이게 좀 쳤다 쳤다 했는데 실력이 안 느는 거죠. 근데 아들만의 실로로 주고받으면서 음악 한 곡을 좀 완성시키고 싶다는 좀 꿈이 있어요. 그래서 합주하다 보면 물론 짜증 나겠죠. 못 치거나 약속 안 지키고. 근데 그래서 한번 좀 하고 싶어서 열심히 이제 악기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면서 제 그림이 바뀌었어요. 제 그림책에 음악을 넣기 시작한 거는 한나무가라는 책을고 직접 그림의 흐름에 맞춰서 음악을 작곡을 한 거는 아까 보여드린 은행나무라는 책인데 음악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음표 하나하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음표 하나하나 사이에 공간이 중요해져요. 더 치다 보면은 그 공간 간의 그루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리듬이 중요한 거고 박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림책에 약간 그루브가 생기기 시작한 게 은행나무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책도 처음에는 장면 하나만 보시겠지만 보다 보면 장면 사이에 그 공간 간의 그루브가 보여요. 공간 사이에 그 사이가 일정하게 가다가 갑자기 확 넓어졌다가 뭐 중간으로 갔다가 뭐 좁아졌다가 그런 흐름이 만들어내는 게 그런 조형적 흐름이 제가 추구하는 이제 그림책인 거죠. 저는 이제 논픽션을 좋아하는 애가 어디론가 가는데 너 어디 가니? 너 어디 가니? 물어봐요. 네, 자러 간다고 하는 거죠. 자러 가는 길에 뭐 무당벌레는 쫓아가고 진딧물들은 도망가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또 거미줄에 걸릴 뻔하고 거미는 밥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메뚜기는 폴짝 날아가고 그러니까 얘가 가는 이유가 잠을 자러 가는 거죠. 곤충들이 약간 애벌레가 열심히 먹다가 애벌레 때는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자기 잘 때 안전하게 자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잠을 자죠. 그러면서 다시 곤충들이 나와요. 얘는 쿨쿨 자고 있고, 다시 곤충들이 지나가도 얘는 또 자고 있고,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래도 얘는 또 자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얘가 날개 도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곤충들이 좀 클라이맥스를 위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고 축하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달팽이를 만나고, 처음에 만난 게 달팽이인데, 달팽이는 이제 변태를 안 하니까 뭐 배추나 아기벌레 못 봤니? 얘한테 물어봐요. 얘가 이제 아기벌레인지 모르고, 그러면서 밥을 찾아서 날아가고, 네, 꽃을 찾아서 꿀을 빨고, 이런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여기서 다른 곤충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배추를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이 바뀌지 않으니까. 왜 성충도 유충도 똑같은 먹이를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나름대로 여기서는 고명을 모를까 고민을 하다가 든 게, 무당벌레, 아기벌레 두 마리가 있어요. 얘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제 장면마다 누가 이 책에서 정체 모르는 곤충 두 마리가 처음부터까지 계속 나온다. 이게 무당벌레, 아기벌레. 얘는 기적이 일어나도 계속 같이 애벌레를 그 진딧물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진 씨한테, 이제 상진 씨를 알게 돼서 상진 씨한테 그 멜로디 라인을 전해드리고 편곡을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타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좀 뭘 좀 넣어주시고 이제 부탁을 드려서 상진 씨도 이제 거의 그림책에 이제 음악을 한 게 처음은 아니시죠? 이게 처음이에요. 아, 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쓰고 곡을 만들고 상진 씨가 편곡을 한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김선남 그림책. 여기는 아기벌레 집이야. 이 집에는 밤이 아주 많지. 아기벌레가 방을 넘어가고 있어. 달팽이 아줌마가 밥을 먹고 있네. 아기벌레야, 어디 가니? 아무도 없는 방을 찾고 있어요. 진딧물들이 밥을 먹다 도망가고 있네. 아기벌레는 다시 옆방으로 가요. 무당벌레들이 밥을 쫓아가고 있잖아. 어떡하지? 아, 큰일 날 뻔했지 뭐야. 거미 아저씨가 밥을 기다리고 있어. 드디어 아무도 없는 방이야. 그런데 누가 폴짝 날아가. 누구지? 생각하다가 아기벌레는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 메뚜기가 잠자는 아기벌레 방에 폴짝 내려앉아 친구도 데려왔네. 그래도 아기벌레는 깨지 않아. 거미 아저씨가 잠자는 아기벌레 방에서 거미줄을 쳐도 진딧물들이 와글와글 아기벌레 방을 지나 도망가도 무당벌레들이 줄줄이 아기벌레 방을 지나 쫓아가도 아기벌레는 새근새근 잠을 자.
아기벌레에게 아기벌레에게 기적이 일어났어. 하얀 나비야, 안녕? 혹시 아기벌레 못 봤니? 하얀 나비는 씩 웃었지. 하얀 나비는 밥을 찾아 나풀나풀 날아올랐어. 여기 남색과 피아노 연주를 한 이상진 분께 음악 작업을 할 때 의뢰를 맡기는 입장에서 되게 구체적으로 의뢰를 주면은 좀 더 편하거든요. 음악을 만들 때. 근데 기존의 음악 작업을 할 땐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만들 거다 하면은 제 작곡가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레퍼런스가 뭐예요? 입니다. 그러니까 뭘 비슷하게 만들어 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음원 파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피아노 작곡해가지고 이렇게 연주한 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은 음악 하시는 분이 아닌 사람 중에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이제 전달을 해줘서 되게 놀랐고, 또 다른 거는 그 이 책 안에 그 장면마다 음악이 몇 초가 적혀 있더라고요. 저 그렇게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과적인 성향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 첫 번째 페이지는 몇 초에서 몇 초까지, 이 페이지는 몇 초 부분, 이 페이지는 몇 초 부분, 막 이렇게 다 타임라인이 다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들어가고 싶은 악기는 뭐 통기타 좀 있으면 좋겠고, 뭐 스트링도 좀 넣어주시고, 저는 피아노 연주했지만 음원 버전은 또 좀 악기가 좀 더 풍성하게 있어요. 그럼 제가 전자악기를 좀 써도 되나요? 라고 했더니 조금만 안 들어가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용을 해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게 기억에 굉장히 남았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뭔가 교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하나의 작품을 같이 완성을 해나가자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이제 되게 즐겁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사랑밖에 난 몰라를 댄스 버전으로 좀 연주를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초예요. 저희가 이렇게 다니긴 했지만 이런 곡을 준비해 주신 건 저희도 몰랐습니다. 서프라이즈 곡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김선난 작가님의 새로 나온 그림책 나의 겨울은을 소개합니다. 24년 10월 25일에 태어났어요. 나무 한 그루와 함께 살아가는 숲속 친구들의 겨울나기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맛있겠네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짠!